중국의 하상 주나라를 살펴봤던 지난 강에 이어 이번 강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펴보기 전에 이번 강을 통해서 알아둬야 될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정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을 오랑캐로부터 지키느냐 아니면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변법이라는 게 실시가 되는데, 이 변법이 무엇이고 이것이 실시되어 미친 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춘추전국 시대에 일어난 변화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도구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쟁 방식도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던 여러 변화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이 100가지나 되는 사상들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100개가 아니고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것을,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크게 세 가지를 뽑아봤고요. 이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요, 바로 이 주나라 왕실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나라 왕실은 원래 수도가 호경이었죠. 하지만 이 호경이 유목민 견용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주나라 왕실에서 내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반대 세력에서 이 상대 측을 진압하기 위해 유목민족 견용족에게 SOS를 칩니다. 그래서 견용족은 SOS에 응답을 했는데, 이것이 SOS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주나라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 제거가 아니라 주나라 자체가 제거가 될 뻔해요. 그래서 급하게 호경은 추타되고 급하게 도망을 가서 새롭게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나급입니다. 이곳으로 오다 보니 주나라 왕실 내분에 의해서 나라를 아예 없앨 뻔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후들이 각기 독립을 해서 이 주나라 왕실 별거 아니네, 주나라 왕 아래에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 라고 해가지고 독립해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나라 왕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도였던 호경에 있을 때를 서주시대, 그 다음에 나급으로 옮긴 이후부터를 수도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주시대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 동주시대,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로 나누어 부릅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는 공자가 쓴 역사책 춘추에 기록된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고요. 전국시대는 전국책이라는 책에서 기록된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춘추시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에는요,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해줘요. 이 지도에서 보면 동주라고 해서 나급 근처에 조그맣게 남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성장한 5세력이 있으니 이들을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이 춘추오패, 제나라, 첫 번째는 제나라의 환공이고요. 두 번째는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진나라는 나중에 한위조로 쪼개지는데요. 어쨌든 한위조 합쳐진 이곳이 진입니다. 세 번째,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 오왕의 오나라 왕이었던 함녀. 다섯 번째, 월왕이었던 구천. 이렇게 5을 춘추오패라고 봅니다. 동시에 존재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차례차례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춘추 시대의 패권을 이어가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바로 존왕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 5패 기억하셔야 되고 존왕량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존왕량이가 무엇이냐? 오랑캐, 양이로부터 존왕,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랑캐로부터 주왕실을 보호한다 혹은 주왕실을 받들어서 오랑캐로부터 지켜낸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은 저렇게 조그맣게 있기는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진나라가 기원전 403년에 가면은 한, 위, 조로 쪼개지게 됩니다. 각 귀족 집단들이 서로 이제 세력이 강해지면서 나라가 3분된 거예요. 이때부터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는 이 주나라 왕실은 진짜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왕실의 존재 따위는 뭐 별로 관심도 없네요. 그래서 이 시대의 슬로건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병합하는 시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합해가지고 정리가 된 세력이 바로 7세력. 그래서 진나라, 한, 위, 조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이렇게 7세력을 전국 7웅이라고 하고요. 전국시대 7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내걸으는 슬로건이 바로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슬로건이 내걸립니다. 약한 놈은 강한 놈한테 잡아먹힌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는 정말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정치적 특징은 혼란스럽다 이걸로 끝납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죠. 하지만 이제 진나라가 점점 가면 갈수록 가장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6국이 힘을 합쳐서 진나라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강한 놈이 약한 놈들을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춘추시대는 많았는데요. 이 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넓어져서 영토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실시했던 봉건제가 아니라 이제 왕이 전국을 군 단위로 하고 이 군 아래 현이라고 하는 단위를 설치해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군현제라는 거를 실시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던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춘추전국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주나라까지는 청동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즉 동주시대로 접어들면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철기 갖다가 농기구 만들어요. 철제 농기구와 더불어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땅 깊숙이 있는 좋은 양분의 흙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밭갈이가 가능해지면서 농업 생산력까지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대가 발달하고 국가가 더 성장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 친다면은 이제 토지를 개인 소유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소농민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농업사회였던 이 시대에 개인이 뭐 농지를 갖고서 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세금 내고 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의 백성들을 이제 소농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 발달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뭐 이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강에서 이 물을 댈 수 있는 그 일종의 운하 비슷한 시설을 쭉 만들어 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지 규모도 확대해 가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도 계속 만들어 줬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농업만 발달하느냐? 상업도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이 발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대규모로 그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대상인도 등장하고 이제 이들의 활동하고 있는 대도시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왕이 살고 있는 그 수도 도읍에서 점정 성장해서 이 도읍이 더 큰 대도시가 되고요. 주요 교통로 그리고 주요 무역 거점마다 대도시가 출현하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 사진 띄워진 것처럼 화폐가 제작돼서 유통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칼 모양의 화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패 모양도 있고 둥그런 모양의 화폐도 존재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분별로 사, 선비, 농, 농민, 공, 수공업자, 상민이라고 부르는 이 산농공상의 개념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분차별이란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평민들 중에서도 선비계층이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이 농민, 그 다음이 수공업자, 그리고 상공업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춰 보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전국시대 접어들면서 철제 무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복전쟁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전쟁 방식이 기존에는 귀족들이 전차 끌고 다니는 거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보병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차전에서 보병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기존에는 철기가 뭐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전에는 이 청동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전쟁은 가진 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가진 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었는데 전국시대 접어들면은 이 철기가 널리 보급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그 단가가 그 깎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철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희귀한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무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넓은 벌판에서 하는 전차전이 아니라 이제 뭐 산지라든지 성에서든지 이런 데서 하는 보병전으로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무장할 수 있는 쉽게 무장할 수 있는 보병전으로 전쟁 방식이 바뀌면서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도 크게 올라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있어서 어쨌든 특히 전국 시대에서는요. 약육강식의 시대니까 내가 살려면은 다른 애들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변법입니다. 이 변법은 궁극적으로는 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내가 꼭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국의 인재만을 고집하진 않았고요. 유능하다라면은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외국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나라의 왕인데요. 내가 한나라, 초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와서 관리로 등용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법을 실시합니다. 2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막 공중년, 뭐 오기, 신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알아둘 사람은 상항입니다. 상항의 변법의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상항이 변법을 실시했다 정도로 나오고요. 그 변법이 다음 강에서 보게 될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정도로만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상항이 어떻게 가져왔는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상항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변법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15제. 집을 한 10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10개나 뭐 15개 단위로 묶어서 이제 서로 하나의 그런 그 조직체를 만들게 한 거예요. 마을 내에서. 그다음에 연좌제. 내가 잘못했다. 그럼 내 아들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같이 연대 책임지게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상황병법에서 특히 한번 좀 보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 공공수작제라는 데 있어요. 15제 못지않게 공공수작제는 뭐냐면요. 뭐 내가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규를 주는 겁니다. 나중에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 가면은 이게 20등작제로 발전을 합니다. 20개로 관등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그 임명을 해준 거예요. 공을 세우면.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대에 가면은 20등작제로도 발전을 해서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하기 싫어요. 근데 너가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상황이 추구했던 변법은요. 결국에는 소농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족끼리, 부족끼리의 그런 유대관계가 강했다면 상황은 그런 유대관계를 깨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소가족 단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결국에는 소농민 육성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성년 남자 2명의 동거를 반드시 금지시켰던 것이 바로 상항의 변법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도 이 사람을 실시하는데요. 한술 더 떠서 성년이 된 부자관계, 형제들 이런 애들은 절대 동거를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왕이 모든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9년제를 실시를 합니다. 상황의 변법은요. 이렇게 1차와 2차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은 이 변법은 쉽게 말하면 개혁정책이거든요. 개혁정치인데요. 이렇게 개혁정치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자신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이제 권력에서 실각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당시 진나라는 밤에는 통행 금지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상황이 가서 야 빨리 성문 열어라 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는 성문 못 엽니다 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든 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든 법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이 진나라에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얼른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발목이 잡혀가지고 추격군에게 결국엔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요. 이 상황의 변법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변법을 어떤 내용을 실시했는지 어떠한 개혁정책 실시했는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진짜 알아둘 것은 상황의 이 개혁정책이 다음 강에서 보게 될 중국의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왜 통일하게 됐을까? 바로 상황에 실시한
때문에 국가의 기틀이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결과 130년 뒤에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어까지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데 이 시기에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있고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론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바로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백가가 등장한 이유는요, 바로 이 부국강병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강력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져야 되니까 능력 있는 인재들을 이곳저곳에서 다 모셔와야 돼요. 근데 하나의 이론이 무조건 맞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론가들,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치 사상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제자백가는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인, 예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추진한 도덕 정치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효도해야 된다, 우에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이런 윤리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가의 창시자는 바로 공자고요.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점점 내려가면서 맹자, 순자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뒤로 나아가서는 중국이 전체 주류 사상으로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바로 이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학파입니다. 사료를 통해 한번 볼게요. 덕으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예로서 백성을 평등하게 다스리면 저마다 참 인간으로서 양심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끝에는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공자가 말한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인 논어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덕으로 통치해야 된다, 예로 통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어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 유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의 대표적인 인물 공자, 맹자, 순자는 한번 잘 봐둬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보게 될 바로 학파는 도가입니다. 도가는 바로 노자와 장자가 주로 주도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바로 무의자연, 뭐 인위적인 거 말고요. 자연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천하는 불가사의하고 오묘한 그릇과 같아서 그거를 억지로 다루려고 하면은 그것을 파괴할 것이며 라고 하죠. 억지로 다루면은 파괴된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면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야, 그냥 손 대지 마라. 어차피 냅두면은 물 흐르듯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도가의 사상입니다. 유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유가는 인, 예, 뭐 덕으로 통치하는 덕치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면 도가는 그냥 물 흐르듯 넘어가라. 그냥 건들지 마라. 알아서 해결된다. 이게 바로 도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가가 등장하는데요. 묵가는 묵자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겸해.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검소하게 생활해라. 이런 것들을 강조해냅니다. 사료를 보면 묵자가 쓴 묵자라는 책
옛날 총명한 왕과 성에는 충심을 다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했으며 아껴 쓰는 법을 제정했다. 나왔죠?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마지막으로 법가를 볼 겁니다. 이 법가 사상은 제가 별을 3개 쳤는데요. 진나라 통일의 기반을 닦았던 상황과 한비자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한 내용은요. 군주의 권위를 존중해주자. 근데 더 나아가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해서 기틀을 확실히 다져야지. 안 그러면 법이라는 체계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한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좀 한번 보죠. 사료로. 명민한 군주는 법으로서 신하를 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벌을 면제해 주거나 용서를 해주면 군주의 힘은 약해지고 나라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비자의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냥 형벌, 면제 이런 거 안 돼. 그냥 무조건 다 처벌해. 라는 게 바로 이런 한비자의 이야기, 더 나아가 법가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제자백과 대략 4개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나중에는 뭐 음양학, 그 다음에 천문,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학문들이 정말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국간병입니다. 부국간병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자백과는 바로 유가와 법가라는 겁니다. 법가는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상이 법가고요. 유가는요, 오늘날까지도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람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이 바로 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강에서는 바로 이 제자백과 중에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